저 5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입니다. 이제 대화와 공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가 되게 중요하죠. 말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은 뭘까에 대해서 보자면은 공감 같은 경우는 공감이란 이제 함께 공자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이제 즉 의미는 함께 느낀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나도 그렇다고 느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의 중요한 이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차례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화는 이제 상대를 직접 보면서 직접 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이게 말은 이제 귀로 듣는 거지만 직접 본다. 이 직접 보는 게 상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 대화의 특성 중 하나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은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얘기를 잘 들었다고 해도 실수로 만약에 잠깐 딴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거나 이제 말을 놓치면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서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이제 그런 게 이번 다시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펴줘야 한다. 이제 마음을 살펴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제 언어적 표현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 말투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사람이 찡그리고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것이고, 막 잘 웃고 있으면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칭찬하는 방법, 칭찬이란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상대가 잘한 일이나 뭐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죠. 칭찬하는 방법은 먼저 보자면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한다. 이제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싶은지 그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상대도 알고 상대가 더 기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칭찬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해준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줘야 한다.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칭찬하는 방법의 큰 가치 중 하나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설명하는 칭찬. 평가한다는 거는 이제 너 어떻게 했는지 잘했지? 뭐 이런 건 좀 못했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칭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 같은 경우는 이제 칭찬 한마디를 해주면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칭찬은 뭐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도 하고 여러 능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면은 그러면 그 칭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이 이제 칭찬의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제 조언 부분 한번 볼게요. 조언의 정의 같은 경우는 조언이란 여기에 나와 있죠.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조언은 이제 도울 도자에 말씀 원자를 쓰거든요. 즉, 도와주는
말이라는 거죠. 도움을 주는 말, 깨우쳐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이다. 라고 이제 다들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 나도 너와 이제 같은 것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느껴주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조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조언할 때는 이제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상대가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것, 내가 조언을 하기 전에 이제 잘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상대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조언해주고, 또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언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단원, 작품을 감상해요 쪽으로 넘어올게요. 작품을 감상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경험을 떠올리며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유관순 선생님 지문도 있었고, 출렁출렁 같은 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은 이제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 그 경험을 이제 떠올리면서 내 경험과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당연히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고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런 공감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내가 해봤으니까 내 경험과 이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더,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내 경험이 만약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이었다면은 그런 걸 떠올리면서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언극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언극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무언극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제 어 여기 이단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바꾸어 쓰는 그런 이제 단원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시를 읽으면서 내 경험을 떠올리고 이 시를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혹은 내 경험과 연관지어서 이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건데, 이제 무언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언극은 없을 무자 그리고 말씀 언자, 마지막은 뭐 극극이겠죠. 이제 연극, 즉 이제 여기는 말이 없는 극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정의가 잘 나와 있죠. 일어난 일을 대사 없이, 대사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만으로만 그렇게만 표현하는 연극.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언극의 특징인데, 보자면요. 이제 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원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바꿔 쓰는 그런 걸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람마다 시에서 표현하고 싶은 이제 장면을 정해서 각자 느낌대로 대사 없이 이렇게 몸짓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실습이 있었을 텐데, 이제 각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각자 표현하고 싶은 장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경험이 수용되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극의 정의는 이렇게 일어난 일을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 이렇게만 표현하는 연극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원으로 가볼게요. 글을 요약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선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제 좀 많이 외워두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비교 그리고 대조 이렇게 두 개 있죠. 비교랑 대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비교는 공통점 그리고 대조는 차이점. 우선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비교와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한 가지 대상에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차이점을 찾기도 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를 보면 토끼와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제 토끼와 호랑이를 공통점이라는, 아니, 동물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제 묶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대조 같은 경우, 여기 토끼는 초식 동물, 그리고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라는 이제 그런 차이점으로 묶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게 이제 대조와 비교의 예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단원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런 석가탑, 다보탑 뭐 이런 지문들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뭐 탑의 모습이 뭐 다른데 또 서로 각각 모습으로 또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 이제 특징을 일일이 늘어놓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열거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호랑이의 호랑이의 특징으로 1번 고양이과 동물이다. 그리고 2번 검은 줄무늬가 있다. 3번 수명은 7년에서 10년이다. 이런 것, 이렇게 특징을 일일이 나열해 놨죠. 이제 호랑이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열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는 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네 번째, 뭐, 호랑이 특징은 뭐, 발이 네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설명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열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를 이제 알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글, 이쪽으로 와볼게요. 두 번째. 설명하는 글을 이제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글을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죠. 설명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생각할 점으로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호랑이과 지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호랑이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며 읽는다. 만약 내가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혹은 호랑이가 이제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 그 순간이 더 잘 읽힐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정확한지 생각하며 읽는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험과도 조금 연관이 있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랑도 좀 연관이 있고, 혹은 나는 모르지만 왠지 이 설명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특징에서 호랑이는 발이 세개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정확하지 않겠는데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하며 읽는다. 글을 읽는 목적은 만약에 이 글이라면 호랑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알고 싶다. 이런 나는 호랑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글을 읽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을 읽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몇 가지 조금 더 써주자면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예시죠. 그리고 이제 뭐 사용됐던 지문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차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문도 있었고 뭐 방법이나 규칙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문도 있었는데 그런 어쨌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글을 읽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이제 주의할 점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글을 쓰는 겁니다. 쓰는 상황, 읽는 상황이 아니라 글을 쓰는 상황.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이 정보로는 이제 읽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글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같은 거에서 이제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랑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읽는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 사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글이니까 읽는 사람이 잘 모르는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추측하는 말, 그리고 주장하는 말은 이제 설명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는다. 설명하는 글은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추측하는 말이나 주장하는 말은 나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 또는 의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요약하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요약하기. 요약이란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남기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요약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남기는 걸 요약이라고 한다. 자, 이제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 그냥 이제 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은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문단마다, 이제 각 문단이 있겠죠.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는다. 이 문단에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밑에 문단에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한다. 이제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글을 상세하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다 보여주기보다는 요약을 하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 없애고 핵심 내용들 위주로. 이제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심 내용을 위주로 요약을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 뭐 그런 거겠죠. 네.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을 보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내용만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게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 중 하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만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 사람은 이제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다음 4단원 이제 글쓰기의 과정 요약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얘기네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거 되게 이제 계속 나오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주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주체가 된다. 무엇이 혹은 누가, 뭐 내가, 너가, 그가, 뭐 그런 뭐 강아지가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무엇이라는 거는 밥상이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이런 주체, 동작이나 상태 주체가 되는 것을 이제 주어라고 하고요. 은는이가 많이 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이런 표현들 제일 중요하죠. 이제 뭐뭐 이가 이가 뭐 여기는 은는까지 포함할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주어에 가장 중요한 주어를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서술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제 무엇이다,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먹는다, 행복하다 이 두 가지 행복하다는 이제 상태나 성질 이런 쪽이고 먹는다는 어떤 움직임, 행동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뭐뭐 하다라고 되면은 이제 서술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한다. 뭐 이건 과거 미래 이런 거니까요.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어.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 이제 누구를, 무엇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을이 중요하고 여기에 동생을, 밥을 뭐 이런 말들이 있네요. 아까 여기랑 비슷하게 보자면 여기는 뭐뭐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주어가 될 거고요. 밥을 이 목적어가 될 거고 먹는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먹는다가 아니라 좋아한다. 이렇게 나는 밥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그래도 좋아한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여기에도 먹는다 행복하다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서술어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술어에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서술 같은 경우는 서술이란 풀어 설명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 대상의 상태를 먹고 있다, 먹는다,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다. 이런 걸로 서술어를 잘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계속 잘 많이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호응으로 가볼게요. 호응이란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그 뒤따라오는 것. 앞에 어떤 말이 오고 뒤에 다른 말이 뒤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혹은 전달하려는 뜻이 잘못 전해질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 아까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음, 생각보다 어렵네요. 호응이 되지 않는 말을 그래요. 여기서 이제 뒤에 호응 관계의 종류가 나올 텐데 이거랑 같이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응 관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이런 방식이 있고 여기에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그에 맞는 서술어의 호응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을 당하는 주어 그리고 여기에 서술어의 호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잘 된 거죠. 어제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이거는 이제 호응이 잘 된 건데 만약에 어제는 이제 과거잖아요. 어제 뭐뭐와 어떻게 해서 간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조금 잘못된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도 아마 이런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다면은 이게 잘 호응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신다.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버지께서 청소를
아버지께서 이미 올렸죠. 높임 표현을 잘 썼는데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한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을 당하는 주어,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하고 있죠. 물고기는 걸린 상태인데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었다, 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물고기가 낚싯줄에 건다 이런 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서술어가 주어의 이제 호응이 잘못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만 더 이제 예문 한두 개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걸로 보자면 이제 매콤한 떡볶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갛다 이런 이제 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떡볶이가 주어고 이제 빨갛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목적어는 없는 문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꾸며주는 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글쓴이의 주장 이쪽으로 가볼게요. 5단원이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 이제 동형어는 형태가 같은 낱말이다. 근데 형태는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뜻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구분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신체 부위인 다리랑 두 곳을 잇는 다리, 이런 것들은 이제 뜻 사이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우리 신체 부위의 눈 이런 것도 이제 동형어의 하나의 예시고 뭐 우리 신체 부위의 배 그리고 뭐 먹는 배 혹은 우리가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 그런 배 이런 것도 뜻 사이에 연관이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형어의 예시로 이제 알아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낱말이지만 국어 사전에서도 한 낱말에 여러 가지 뜻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책상 다리 할 때 그 다리 쪽 그런 다리랑 사람 몸통에 있는 다리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예시가 있고요. 중심 의미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그런 예시가 아, 특징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다 같은 다이어의 예시로는 뭐 밥을 먹는다 혹은 나이를 먹는다 이런 조금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밥을 먹는다, 뭐 나이를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이어의 하나 예시일 거고 이제 일어나다도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제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일어나다는 다이어의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어인지 다이어인지 이걸 이제 묻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형어인지 다이어인지 묻는 문제는 의미가 연관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이 단어가 둘이 말하는 의미가 연관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은 별개의 단어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은 이제 쉽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장과 근거 부분으로 가볼게요. 주장과 근거. 주장이란 뭐죠? 주장은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 그리고 근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뭐 자료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의 적절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이 근거랑 주장이 좀 완전 다른 말은 아닌지, 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이것도 이제 뭐 알아봐야겠죠.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할 때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까닭으로는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근거가 많으면 그 주장이 잘 설득력 있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제 주장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말했듯이 알맞은 낱말을 잘 써야 합니다. 근거 자체가 주장의 신뢰를 이제 깎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죠. 이 위에랑 비슷한데 근거가 이상하면 얘가 이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근거로 이상한 말을 했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또 설명하는 내용 중에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의견과 근거, 주장과 근거를 살펴본다. 자, 이 정도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또 유용하다라는 걸 알고 여섯 번째 이제 토의하여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토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토의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토론과 같이 엮여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토의는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의를 이제 문제 해결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토의의 장점은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적절한 토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우리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토의가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를 조금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여행 장소를 정할 때 뭐 혹은 뭐 교실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의 문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제 토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그만큼 또 많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외워두면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또는 이거는 이제 의견 조정하기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의견 조정하기라는 말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결정하기.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면 토의 주제를 정하기는 말 그대로 주제를 정합니다. 토의 주제. 아까 여기서 위에서 든 그런 예시, 토의 주제 정하기. 그리고 의견 마련하기는 이제 토의 주제에 따라 생각을 각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제에 맞는 의견인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 의견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인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주 좋겠네요. 그리고 의견 모으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정리한 의견을 모으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토의가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 결정하기는 말 그대로 의견을 이제 결정하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각자 조율하고 의견 조정하고 모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모으거나 이제 토의를 진행할 때 위에서 이제 뭐 공감하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주고 사람 내 의견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자기 의견 말해주고 그리고 주제랑 너무 상관없는 얘기하지 말고 주제랑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의견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제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 것도
되게 하나의 의견을 판단할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제 각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의견 모으는 단계에서는 의견을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7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7단원 같은 경우는 기행문을 써요. 기행문을 쓰는 그런 단원인데, 기행문이란 여기 나와 있죠. 여정을 적고 여행이 중요하죠. 여행을 가서 여행으로 얻은 이제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다. 자, 네. 여정을 적고 여행을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쓰는 글. 이제 여정, 여기에도 보면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여정, 견문, 감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행문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여정과 견문과 감상. 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의 과정, 이제 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정의 특징은 주로 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주로 여정,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이제 여정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견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한자가 이제 볼견자에 들을 문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거죠. 볼견자에 들을 문자. 그렇다는 건 이제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거. 그래서 어떤 장소를 방문해 보고 들은 것. 여기 그냥 나와 있으니까 또 따로 여기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은 어디에서 어떤 거랑 어떤 거를 보았다.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견문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여행하면서 든 그런 생각이나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죠. 뭐 감동적이었다, 뭐 어디를 가서 너무 즐거웠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다면 이건 이제 감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 기행문의 짜임에 따라 들어갈 내용에서는 이제 여행의 까닭,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짜임에 따라 내용을 들어갈 내용은 처음 부분엔 이제 여행하는 까닭, 목적, 날씨,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잘 알아두면은 이제 계속 기행문의 중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혹은 처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보기를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 단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까닭, 목적, 날씨, 걸린 시간이나 뭐 일정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 인상 깊은 경험, 겪은 일,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사실, 뭐 출발 전에 조사한 여행지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끝에는 이제 항상 끝은 그렇죠. 감상이 마지막에 나오죠. 끝에는 전체 감상이 나오고 그리고 뭐 다짐이나 반성 이런 것도 감상과 관련된 거고 이런 계획하고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 끝에서 이제 나온다.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그럼 그만큼 방대할 것이고 끝 그런 것 정도 이런 기행문의 짜임 정도는 계속 이제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8단원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는 것과 새롭게 아는 것. 이제 낱말의 종류 먼저 보자면 아까 잘못 봤네. 이게 단일어. 단일어 같은 경우는 나누면 본디 뜻이 없어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복숭아 이거 둘이 나눌 수 없죠. 자두 나눌 수 없고 수박 나눌 수 없습니다. 포도 나눌 수 없고요. 감자, 뭐 오이, 하늘 마찬가지로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어랑 반대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복합어가 있겠죠. 복합어는 뜻이 있는 두 낱말 합한 낱말 또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이다. 여기서 이제 고추, 잠자리 이렇게 나눠지고 집, 신 이렇게 나눠지고요. 셋, 노랗다 이렇게 나눠지고 헛고생, 헛과 고생, 풋과 사랑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일어 예시로는 호박이나 이제 사랑이 있다.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없고 호박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합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 합한 말, 이런 것을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꼭 이거는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생어랑 합성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 예를 들어서 호박마차는 호박마차 이렇게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말들이고 첫사랑은 첫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풋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랑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그런 접사가 될 거고 애도 마찬가지로 호박에 붙어서 이걸 더해주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로 뭐 다음 중 좀 다른 혼자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말을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뭐 호박마차 뭐 첫사랑 사이에 이렇게 풋사랑이 껴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그런 낱말의 뜻 같은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호박은 이제 어린, 작은 뭐 이런 걸 뜻하는 접사 애에다가 호박을 합했다. 그래서 뭐 덜 여문 어린 호박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뭐 사과나무 같은 걸 그런 단어를 보면서도 아, 사과랑 나무가 합해졌네. 사과가 열리는 나무겠구나. 이렇게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북극곰은 북극에 사는 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9번이 아니죠. 이제 9단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글이죠.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 이제 설명한 글을 읽을 때는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어떤 것들, 이 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읽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경험을 이제 가지고 경험을 기반으로 읽는 그런 단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아는 것, 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거랑 비교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찾아보고,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는 글에 있어서 좋은 그런 하나의 방식이겠죠. 그리고 대상의 무엇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얹어보자면,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론 설명하는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다. 이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나도 찾아보고 이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는 지식과 경험을 떠올린다. 경험을 떠올리며 판단. 아는 지식과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내용이 믿을 만한지 판단. 이런 것도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말을 말 그대로 주장하는 글이겠죠. 자, 여기 보기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한다. 이제 이거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걸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다. 이 주장과 근거가 일단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다.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가 찾아낸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인가? 이제 이 주장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거가 주장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한다. 비교해서 같은 점을 찾는다. 내 생각과 뭐 이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비판하는 태도라고 하면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 이성적인 판단과 근거를 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태도로 주장하는 글을 이렇게 잘 읽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고, 제 마지막 10단원이네요. 10단원, 주인공이 돼요. 이거는 이제 겪은 일, 이제 글로 쓰는 그런 거죠. 먼저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 알기.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쓴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읽어줄 테니까요.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쓴다.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쓴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한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이해할 수 없게 쓰면은 나만 알게, 나만 하는 말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글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런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 흐름에 맞게 쓴다. 이야기 흐름도 되게 중요하네요. 이야기 흐름에 맞게 내가 말하자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할 테니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겪은 일 글로 쓰는 그런 방식이고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 생각해야 될 점. 생각해야 될 점은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 이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죠? 위에랑 이제 똑같은 내용.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이 두 개는. 그리고 흥미를 보일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써야 되고요. 내가 말하자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 이야기 흐르면 이것도 위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을 우린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쓸 과정.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어느 정도 만약에 여기 하나 빈칸으로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계획하기 어지간한 모든 것의 이제 제일 시작은 계획이죠. 계획이 항상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내용을 정한다.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개요 짜기. 개요는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 뭐 중요한 내용의 요점을 간추린 이런 걸 이제 개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개요를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 먼저 개요를 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글쓰기 실전이 들어갈 것이고, 글을 쓴 다음에는 그 글을 평가해보고 고쳐 쓰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학년 1학기 우리 같이 봤고, 10시부터 지금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10시부터 5학년 2학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시에 뵙겠습니다.